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은 땡볕에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각종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잼버리가 피서냐, 귀하게 자란 한국 청소년이 문제라는 현직 도의원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설화 나흘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70대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이 있어 보이는 여론도 감지됩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피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보시고 첫 소식으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8월 3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일부러 차로 사고를 낸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14명인데 피의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밤 사이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었던 강릉 낮 기온이 38.4도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전국 최고 기온입니다. 전북 사마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가자 4만 명에 대한 안전 확보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여당과 노인단체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무량판 구조로 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밤사이에 결정됩니다. 박 전 특검은 법원 출석 전 번번이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네, 경기 성남시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성남시 백화점 흉기 난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건데 여전히 어수선한 좀 분위기입니다. 현장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을 몰고 돌진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입구도 보이는데요. A씨는 오늘 오후 5시 56분쯤 이곳에 서 있던 행인 5명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 뒤 모두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오늘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14명에 달합니다. YTN으로도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A씨가 범행 대상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백화점 안을 돌아다닙니다. 시민들을 향해 달려들며 흉기를 휘두르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피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경찰 지시에 따라 매장 안 냉동창고로 직원들과 함께 피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겁에 질린 시민들이 가까운 매장으로 대피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5분 뒤인 오후 6시 5분쯤 피의자인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하면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 저녁 8시에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은 사실상 테러 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백화점 흉기 난동 현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과 교통사고로 현재까지 14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가운데 1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는데요. 이 응급실 현장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나오시죠. 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권 기자가 나가 있는 병원으로도 중상을 입은 시민이 이송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곳 아주대병원에는 분당 서현동에서 인도로 들이닥친 차에 부딪혀 이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환자가
긴급히 헬리콥터로 이송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에 출동했을 때 이 여성 환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20대 남성 A씨가 이 분당 서현동에서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친 뒤에 흉기난동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먼저 오늘 오후 5시 55분쯤 백화점역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행인 5명이 다쳤고요. 그리고서 5분 뒤에 A씨가 백화점 내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 9명이 더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고 직후 이곳 아주대병원과 인근 분당 재생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국군수도병원과 성남의료원, 성남정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모두 8곳으로 환자들이 이송됐는데요. 소방은 중상 환자를 12명, 경상 환자를 2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여성 1명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분당 차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복부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린 사람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엔 60대 남성과 70대 여성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도 조사 중인데요. 병원마다 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별로 회복하는 상황을 밤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잇따르는 흉기난동에 불안한 시민들 많으실 텐데요. 자,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우철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먼저 우철희 기자. 네. 묻지마 흉기난동이 또 일어났는데 지금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제발 이렇게 회복 가능한 부상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좀 이 부상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 수 14명입니다. 이번 사건 서현역에서 흉기난동과 이 흉기난동이 벌어지기 전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모두 합친 피해자가 현재 14명입니다. 소방에서 현재 분류하기로는 중상 12명, 경상 2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 출입기자단 공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던 60대 중반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제 현재 위중한 상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은 현재 수술 중이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상자가 12명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9명은 흉기 난동으로 인한 그 자상 환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래서 부디 더 큰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다만 이 피해 상황이 더 커질지는 깊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상자가 12명이라서 좀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흉기 난동 사건을 그동안 범죄와는 다른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 원한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번 서현역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범죄와는 다른 사실상 테러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자,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럽에서 그 차량 돌진형 그 테러가 그 한동안 빈발했습니다. 네. 이제 바꿔 얘기하면 그 테러라고 하는 공포감을 자아내서 일정한 그 정치적인 동기, 목적을 실현을 하고 또 그 다수의 행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꾀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외관으로 봐서는 우리도 무엇인가 위험한 이런 사전 신호가 상당히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 지금 뭐 경찰청장이 처벌을 강조하는데 처벌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여러 기관, 여러 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하나의 그 문제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용의자가 일정한 정치적 구호만 외쳤으면 사실상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차량 돌진 테러고
표적 자체도 소프트 타겟을 표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 즉 일상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또 그 시간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표적을 했다. 이른바 그 소프트 타겟의 계획성이 농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기가 이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그 전형적인 테러인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른바 그 외로운 늑대 또는 그 사회적 이방인에 의한 사회적 불만에 이를테면 그 신림역의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와 같은 것이 유사한 것인지 결국 그 유학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일들이 사실은 그 수년 전부터 잠복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이 지금 열흘 간에 계속 반복 발생할 수가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도 이럴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예. 네,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뭐 교통사고도 내고 흉기로 칼부림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인데 이런 걸 두고 이제 저희가 흔히 묻지마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묻지마 범죄도 좀 유형을 나눌 수 있다면서요? 네, 뭐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제 뭐 용어이긴 한데요. 우리가 뭐 범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무차별 범죄인 거죠. 뭐 동기도 나름대로 이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내의 이와 같은 무차별 범죄를 유형을 나눠 보면 현실 불만형, 즉 바꿔 얘기하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의 그 좌절, 불쾌 감정이 결국은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적응하는 이런 현실 불만형이 아마 신림역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 유형은 정신적 문제로 이를테면 조현병 증세라든가 또 망상적 장애라든가 피해 가해 망상의 문제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른바 마약 등을 복용을 해서 현실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뭐 이런 그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무차별 그 범죄인 것이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이를테면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학교 공간에서 캠퍼스 공간에서 아니면 공연장에서 이른바 그 표적을 특정하지 않고 무차별 난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다만 이제 그 총기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편안한 흉기를 그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상당한 길이의 그 흉기를 사용을 했던 이런 형태인 것 같고요. 더구나 이번 사안에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나의 예식을 취하는 이런 모습도 일부분 보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더운 날씨인데 어떤 부분에 그렇습니까? 마치 그 검은색 지금 후드티인데 저것이 단순한 검은색 후드티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또 무슨 검은색 뭐 망토 같기도 하고요. 지금 35도가 저렇게 더운 이런 상황에서 저러 같이 이제 특별한 복장을 착용을 하고 또 선글라스, 모자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뭐 망상이든 아니면 왜곡된 뭐 신념이든 아니면 해소되지 않은 뭐 사회에 대한 뭐 불만이든 무엇인가 일정한 동기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수사의 그 초점이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지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시는 저 입고 있는 옷도 이게 특별한 어떤 그 범행의 동기가 숨어 있는지 이것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께서 지금 제보를 해주신 영상이고요. 또 매장 안에 숨어 있었다 이런 제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었다면서요. 네, 뭐 사건 발생 직후에 저희 YTN으로도 여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제보자 중에 한 분 말씀으로는 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중에 이제 처음 상황을 접하게 됐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AK 프라자 오늘 사건 발생 장소인 백화점인데요. 이제 2층에서 촬영된 화면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내려가는 도중에 뭐 이제 비명 소리와 함께 이제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됐고 뭐 범인이 2층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이제 함께 있던 다른 시민들과 상황을 공유를 하고 전파를 한 다음에 뭐 매장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뭐 공사 중인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동시에 또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게 범인이 안 잡힌 것 같다. 뭐 범인이 한 명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이제 현장에서 더 워낙 상황이 위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보다 더 이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여건이 어떻습니까? 뭐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분당이라고 하면 서현역을 떠올릴 만큼 이곳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네. 예. 이 서현역과 이 사건 발생한 AK플라자 백화점이 붙어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이 지도를 혹시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예, 한번 잡아주시죠. 예. 보시면 오늘 사건이 발생한 서현역입니다. 좀 흐려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주변에 그 소위 음식점과 같은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거기다 수백 미터 거리에 학교도 있고요. 학교 아파트도 있고 예. 뭐 구청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사건 발생했던 시각이 저녁 6시 거의 정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길 인파도 몰리는 상황인데다가 원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또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아, 만약에 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습니다만 네. 이 범인 23살 최모 씨인데요. 최모 씨가 혹시 범행을 계획했다면 이 다중이 모이는 이곳을 노렸다면 더욱더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철희 기자가 이 지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흉기를 소지하고 내가 이걸 계획을 하고 범죄를 한 건지 아니면 우발적 범죄인지 자 이런 데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분히 마음속에 일정한 지도를 그렸다. 그 계획성이 농후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장소까지도 다 특정하고 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보십니까? 장소,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 그 결과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또 가장 극대의 공포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서현 쪽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학원도 다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하철이 이렇게 운집하는 그런 곳, 또 식당, 먹자골목 뭐 등등이고 또 백화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한 뭐 배달업을 한다고 했으면 저 지리도 상당히 또 많이 알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쪽에서 무엇인가 미리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저 장소를 제가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를 연성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소프트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간도 사실은 새벽에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이 아니고 가장 6시부터 7시 뭐 그 사이 또 행동 자체도 차량을 그 이용을 한 그 점도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다수의 그 피해를 야기시키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 지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먼저 돌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흉기를 들고 무차별 공격을 한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른바 그 유럽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그 차량 돌진형 뭐 테러의 외관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럽 도시에서는 저와 같이 다중이 모이는 곳, 인도와 차도에 이른바 방어물을 예. 일부러 설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차량을 이용한 피해는 상당한 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도심 한가운데 그 분당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서현역을 그 표적으로 하고 뭐 특정적인 그 의상도 혹시 준비했던 것은 아닌가 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계획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신림동 사건의 모방 사건이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림동 그 사건이 일정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모방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전혀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는데 그 매체나 영화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방 범죄라고 엄격하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류의 그 범죄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평상시의 관심 또 막연한 무엇인가 동기가 있었던 차에 그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고 목격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활성화 역할을 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신림동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이 예. 이 네. 행동을 하는데 활성탄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누적된 이와 같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있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신림동 사건이 나고 나서 20명을 살해하겠다. 또 어떤 일을 하겠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뭐 6차례, 7차례 계속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인터넷 등에 그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의 그 취약한 뭐 계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정한 일에 대한 불쾌 감정, 뭐 분노 같은 뭐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계층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바꾸게 하면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분노 사회로 바뀌게 된, 즉 네. 조금 얘기 더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범죄의 토양이 비옥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그 수년의 그런 생활 속에서 신림동 그 사건이 무엇인가 뭐 촉발을 했던 네. 반면 이것에 관한 정부의 대응 또는 그 형사사법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이제 안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안보 환경이 상당히 그 변해서 이른바 그 신냉전 체계로 우리 여러 가지 안보 정책도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안에 대한 환경도 급격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경찰, 검찰은 네. 옛날 패러다임을 있고요. 교도소도 옛날 패러다임이 그대로 있고 지금 이런 문제는 지자체, 중앙정부, 또 교육기관, 또 경찰, 검찰, 복지부 이게 합동으로 네.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러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방 범죄라기보다는 신림동 그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정부의 대책이 좀 부재했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찰청장 주재로 지금 전국 경찰청장이 화상으로 대책회의를 오늘 열었는데요.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앞서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의 녹취 들으셨습니다만 네. 이 사건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직후에 이제 저녁 8시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윤희근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고요. 경찰의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앵커 언급하셨고 네. 교수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라고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동시에 구속을 비롯해서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라라고 했는데 일단 그 신림동 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게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예방 활동, 어떤 경찰의 범죄 예방에 대해서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클 텐데 일단 윤희근 청장은 이 어떤 묻지마 범죄를 경찰 내부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단 공동체 사회의 붕괴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림동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럼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이상 동기 범죄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이냐부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이번 서현역 사건까지 겹치면서 경찰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특히 어떤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는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해달라. 네. 그리고 뭐 112 순찰차 기동대 등을 활용해서 뭐 순찰하고 또 주민들과의 야간 합동 순찰, 뭐 모니터링 강화,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용의자가 긴급 체포가 된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경찰 지금 네. 공지가 된 걸로는 현재 피의자는 23살 최모 씨로 파악이 된 상태고요. 배달업 종사자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에 전한 내용은 피해 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불상의 집단이 청부 살인을 하려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진술을요?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뭐 피해 망상을 호소하고 있고 뭐 청수부 살인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을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모발을 채취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동시에 또 조현병 등의 정신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는지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용의자의 발언 그 신빙성과 지금 심리 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가상의 그 적이 그 나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한 응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그 망상에 사로잡힌 이른바 정신질환에 의한 무차별 범죄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뭐 두 번째 유형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사실인지의 그 여부를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계 또 이 시기 이전의 여러 가지 그 행적 조사 또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평가 원동 뭐 등이 그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의 그 외국의 그 뭐 사례에서도 이른바 일정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뭐 LA가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범죄를 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저렇게 다중을 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1인을 표적으로 했지만 일정한 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뭐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것이 지금 이야기가 정말 진실인지 신빙성에 관한 뭐 그것이 또 다른 수사의 하나의 초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 작년 그 우리 우 기자가 이제 앞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작년 1월에 이상동기 범죄 TF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뭐 어떻게 좀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와 유사한 그 사안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달 전에 있었던 뭐 정유정 그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납득하기 상당히 그 어려운 본인이 생각하는 일정한 뭐 좌절감으로 분노에 과외 선생님을 표적으로 했던 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상한 동기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뭐 상해, 꼭 다중 사례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의 건수, 통계 자체도 제대로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애 주기적 관점을 이렇게 지나왔는지 무엇이 그 촉발됐는지 이러한 그 실증 그 데이터의 그 근거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뭐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될 테고 혹시 이와 같은 것에 형사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난번 그 신림동 조선 같은 경우에도 소년사법에 13번 전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 개성 교화가 안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냐? 소년사법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려면 상당히 그 긴데요. 뭐 그런 것에 등에 관한 국가적 그 차원에서의 대개조도 있어야 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창궐하고 이랬을 때 대통령위원회가 마련이 돼서 그 전문가 200여 명 2년 이상의 심층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200건 이상의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국가적인 안전을 꾀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흥미 위주로 뭐 사이코패스 25점, 사이코패스 28점. 그것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고 네. 범죄 환경이 달라진 만큼 통계부터 좀 정확히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셔서 여쭤보면 이 위치가 지금 학원을 가는 학생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또 어디서 어떤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런 그 묻지마 흉기 사건 같은 게 감지가 된다만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 요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네, 뭐 그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요령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치 시민에게 각자 도생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 경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수동적으로 112 신고만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가시적인 이런 순찰 활동과 테마 중심의 순찰 활동이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응징을 하기보다는 그 장소를 빨리 떠나서 이격을 해서 공격 행위를 그 막을 수 있는 이를테면 기둥이라든가 또는 다른 물건이 있는 곳으로 숨어서 그 상황을 빨리 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행동 요령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연이어서 이런 묻지마 흉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상당한 분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쾌유하시기를 좀 기원하면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우철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 강릉에는 올여름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며 올 최고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같은 밤더위에 잠 못 이룬 시민들이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통과한 솔바람을 맞으며 다리 위에서 잠을 청해봅니다. 지난밤 강릉에는 올여름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로 부르는데 강릉은 무려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 관측 이후 세 번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열대야입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큰일 났어. 지금 며칠째 주무시는 거예요? 3일째. 밤 더위는 그대로 한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릉 최고 기온은 무려 38.4도, 올여름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강릉 지역에서는 역대 2위,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와 대구 기온이 37도를 웃돌았고 전주와 서울도 34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태풍으로부터 습한 열기가 공급되며 무더위 기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남서풍에 의한 뜨거운 수증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서풍은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강원도 쪽으로 공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펄펄 끓는 폭염과 밤 더위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영향을 준다면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태풍이 비껴간다면 다음 주까지도 펄펄 끓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대구에서 도로 중앙분리대가 불볕더위로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에 쓰러졌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오늘 오후 2시쯤 파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중앙분리대가 더위에 쓰러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청 측은 폴레우레탄 재질인 분리대 하단이 열기를 견디지 못해 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7도로 측정됐습니다. 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애초 예상할 수준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지만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살과 높은 습도, 세계 잼버리 야영장은 말 그대로 끓어오릅니다. 지나가는 이들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더위가 가장 참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Yeah, it's really hot here. We're not used to it in Belgium. We're not used to it, so it's very warm. 보고 있을 거. 더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 텐트가 낮에 들어가면은 열을 머금어가지고 안에서 되게 많이 덥긴 해요. 개영식 날 밤에는 참가자 108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등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병원에 다녀간 환자 수를 비롯해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때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며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열 환자의 경우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보되자 우선 조직위는 군의관 30명과 간호사 60명 등 의료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병상 15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잼버리 역내 일부 야외 프로그램 등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추가 조처에도 조직위의 운영 미숙을 꼬집으며 이탈하는 참가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전체 땀띠가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지금 피가 나는데 어젯밤에도 아이한테 뭐 응급조치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아이를 텐트 안에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이 그냥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 데리고 오늘 그냥 다 취소하고. 다만 버스를 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방문하는 행사와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프로그램 그리고 야외 활동이라도 그늘이 충분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현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조직위의 장담에도 애초 예상보다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대회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세계인을 초청한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병대 동원을 비롯한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폭염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며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참가자 4만 3천 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개영식에서만 100명이 넘게 온열 질환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공병대와 군의관을 투입해 그늘막, 샤워 시설을 비롯한 편의 시설을 마련하고 응급 상황도 대응하는 한편 얼음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일 현장 상황과 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다급해진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체 점검 회의도 진행한 뒤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에 예상 가능한 위험이었는데도 가장 기초적인 얼음이나 물 등 충분한 물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폭염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대원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관리 능력이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대책은커녕 언론 취재를 통제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참가자가 한국의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말로 이 온열 질환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의 참가자들 모두를 다 보호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 환경을 알릴 기회가 되려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준비 소홀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향후 국회 차원의 규명 목소리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청소년 단체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즉각 축소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중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행사 일정을 즉각 취소하고 실내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일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폭염 대책비로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앞으로 사흘간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이 넘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되자 행안부는 곧바로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또 폭염 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17개 시도에는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는데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잼버리 온열 환자 예방대책 등을 위해 적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잼버리 행사장 내 폭염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교세 30억 원을 전라북도에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위기 경고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관계부처에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유치원과 각급 학교도 개학 시기 조정, 돌봄 대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유증상자가 닷새 만에 400명 넘게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무부는 상태가 심각한 입원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취사장에서 일하는 유증상자를 격리 조치했고 식약처는 의왕시 보건소와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50명 수준이었던 유증상자는 이튿날 150여 명으로 늘어났고 닷새 만에 그 수가 40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용자를 제외한 구치소 직원들 가운데 유증상자는 없으며 상태가 심각한 입원 환자나 온열질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식중독 의심 신고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한동훈 장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의심 증세 원인은 현재 보건당국이 확인 중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에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독소성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이죠. 식재료에 오염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조리자가 손을 안 씻고 그래서 오염시킬 수도 있고 뭔가 그 과정 중에 오염된 과정이 있었겠죠.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구치소에서 나온 식사와 조리도구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결과 분석에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주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 지도부도 적극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과 노인단체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남은 수명에 따른 투표권 행사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나흘 만에 전격 사과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노인단체에 직접 방문해 연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어설피 말씀드린 거,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론이 싸늘하게 식은 데다 사과도 늦어진 만큼 강경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민주당 지도부에선 박광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발 방지와 노인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이런 발언들이 나와서 저희들로서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더 꾸준히 개발하고 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개인 정치라며 사실상 거취 압박이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작 김 위원장은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며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악어의 눈물,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휴가를 이유로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 기괴하다며 국민의힘이었다면 벌써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이은 망발에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무례하고 몰염치한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한 민주당 지도부의 안목에도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설화 속에서도 민주당 혁신위는 대의원 제도와 공천 기준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이어가며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등 떠밀린 사과에 당내외 따가운 시선까지 얼마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박 전 특검은 번번이 송구하다면서도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번번이 송구하다며 입을 연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무 해당성과 금품 수수 여부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시절인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차 때보다 길게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PPT 220장을 준비해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8억 원을 수수한 시기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활공동체인 딸의 대여금을 가장해 11억 원을 받을 때는 공직자인 특별검사 신분이었던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재수사를 우려한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측근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정받은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우리은행 임직원인 적이 없었고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사인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조만간에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놔서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허가 특혜 제공 여부가 핵심인 만큼 당시 성남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있던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조만간 소환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다음 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도 검찰과 신경전 끝에 성남FC 후원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상향해 변경해주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례적인 인허가가 이 대표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낸 뒤 정진상 전 실장 등과도 가까이 지냈던 김인섭 씨의 로비에 따라 이뤄졌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불러 김 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들에 유리하게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개발비리 관여 정도를 캐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원론적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묶어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더딘 쌍방울 사건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청구 시점은 오는 16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회기 중 보장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의 선언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도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릉이 38.4도까지 올라간 정말 올여름 너무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 축제고 우리도 준비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이 이제 사흘째인데 지금 온열 질환자가 누적해서 지금 1,000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케어가 안 돼가지고 바깥에 이제 새만금 지역이 아닌 바깥에 있는 병원으로도 뭐 이송을 하고 뭐 이런 그 영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렇죠. 다 수용이 안 돼서 수용이 다 안 돼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운영 미숙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누적이 된 건데 이제 뭐 에어컨 뭐 이런 거는 좀 난망한 상황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열기를 식힐 수 있는 뭐 그런 그늘도 굉장히 부족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이 부족했고 뭐 샤워 시설도 뭐 이를테면은 이게 가려지지 않는 샤워 시설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뭐 인권 침해 뭐 이런 논란까지 막 있고 전체적으로 좀 운영 미숙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 개영식이 이제 화요일에 있었는데 그날 개영식에서만 108명이 지금 온열 질환으로 이제 실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개영식 당시에서도 지금 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소방 당국에서 공연을 좀 중단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20분 동안 그대로 그냥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경고가 뭐, 무시된 거죠. 예, 경고가 무시되고 뭐 이런 이제 일들까지 있어서 예. 일단 지금 아직 인명 사고까지는 없는데 지금 그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없어야죠. 인명 피해는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소방당국이 이렇게 좀 중단해달라 얘기했는데 경고도 무시가 됐고 사무국장의 그 해명을 보면은 K-팝 행사에서 참가자들 체력이 소진돼서 환자가 잇따라서 이게 조금 오히려 더 이걸 중단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했다 이런 해명이 나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직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조직의 사무총장이 이제 이런 온열 질환 우려에 대해서 여기저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너무 좀 변명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감싸 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사태를 그렇게 지금 뭐 미봉책으로 막고 회피할 게 아니라 지금 또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일 흘러왔는데 이 정도 지금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남은 제가 한 9일 정도 더 남은 걸로 아는데요. 9일 동안 남은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지 이거 극단의 조치를 생각을 하고 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조직의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지금 사태 상황인식을 좀 안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젊은 청소년들이니까 뭐 춤추다가 기가 빠져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정말 안이한 상황이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8월 달에 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청소년들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도 30년 전에 1991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8월 달 이 시기였습니다만 그때는 설악산이었습니다. 산 속에 그늘이 있고 숲이 있기 때문에 야영이 충분히 가능했고 물론 30년 전이니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덥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30년 후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간척지에서 그냥 간척지라는 그늘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소는 넓은데 그렇죠.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지금 이제 이 이상 기온까지 겹치면서 폭염 속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일단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만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 제안을 했던데 대형 군용 텐트라도 좀 설치를 하자. 왜냐하면 저게 텐트가 소형이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를 못 할 거예요. 근데 대형 군용 텐트라면 그 군용 텐트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 군용 텐트에서 에어컨을 좀 설치를 해주는 게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군 투입 같은 뭐 긴급 대책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형 군용 텐트를 쳐서 조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지금 모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학부형뿐 아니라 외국 학부형들도 비행기표 끊어서 애 데리고 오려고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전라북도 한 도의원이요. 잼버리가 피서냐. 이게 원래 고난체험인데 한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서 지금 불평불만이 많다.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피서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원래 스카우트라는 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어떤 안전, 뭐 생존의 위협까지 받지 않는 상황 내에서 이제 통제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보통 이게 산속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야영 아니면은 초원에서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건조한 국가에서 그게 열려요. 근데 지금 뭐 이제 하늘도 받쳐주지 않은 것도 있죠. 이게 지금 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열렸는데 직전에 지금 그 새만금일 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땅이 좀 이렇게 웅덩이가 물 웅덩이도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서해 좀 더운 바닷바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애시당초 그런 거를 그러면 예측을 못했느냐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전북 지자체고 그리고 전북 도의회가 그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제한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고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잘해서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가끔 캠핑 가거든요. 한여름에는 안 갑니다. 가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개고생인 거죠. 잠도 못 잘 정도로. 근데 청소년들이 이게 뭐 경험이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더 분노를 좀 많이 자아내는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국 외무부에서도 지금 이 세계 잼버리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만 지금 뭐 귀하게 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말씀을 좀 자제 정제해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과 건강을 위협받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좀 상황을 심각하게 받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온열 질환, 더위 때문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매점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도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달걀에 곰팡이가 핀 그런 뉴스도 있었고 화장실 문제, 뭐 또 샤워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이 개영식까지 가서 환영사도 하고 네. 굉장히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라 이렇게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조직위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준비였다는 것이 지금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후가 너무 폭염이 왔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의 성격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최대치 어떤 대비책을 마련한 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무슨 계란에 곰팡이가 쓴다든지 네. 마트에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든지 샤워장이나 이런 휴게실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4만 5천 명 이상의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고 한다면 조직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 게 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폭염과 온열 환자 걱정은 당연하더라도 적어도 행사 관련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직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어서 지금이라도 다시 또 그 점검해서 문제가 네. 없도록 철저히 체크하고 지금 대통령도 다녀간 행사이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도록 네. 지금 정부처가 또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총리가 여가부 장관 현장에서 끝날 그렇습니다. 때까지 있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군요.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K-팝도 있고 굉장히 기대를 갖고 즐겁게 보내려고 왔는데 지금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상황이라서 자칫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갖게 될까 걱정이기도 한데 앞으로 대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기간 좀 안전하고 또 좋은 어떤 행사들을 마련하려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어떤 행사들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자면은 이게 열대야 현상이 하루, 이틀, 사흘 정도 막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체력이 좋은 사람도 막 일주일씩 가면은 실신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계속 야영을 하는 게 맞느냐. 제가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 이 날씨가 지금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진다. 한 36도 예. 최고 기온 낮에 저녁에도 한 뭐 27도 막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체육관으로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실내로 좀 옮겨서 실내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전사고가 안 나게 일단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지금 이 K-팝 공연이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사실 제가 몽골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오는 비행기에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엄청 많이 탔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잼버리가 표정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레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한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가냐 그러니까 이제 한류 공연 보러 가는 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거는데 문제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위의 해명이 맞다라면은 뭐 약간 어이없는 해명이었지만은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이 들뜨고 흥분하고 또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안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K-팝 공연이 열린 일요일 안전사고 대책 좀 촘촘히 마련해야 된다. 지적해 주셨고요. 끝나는 날까지 무사히 그리고 좀 즐거운 추억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논란이 이제 나흘 만에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민주당 혁신위원장 맡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와도 반갑긴 하네. 네. 집에 아버님 어머님 안 계실 건데. 일찍 자꾸 하셨습니다.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가 손찌검을 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자주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빨리 그대로 그만두고 나와야 내일도에 표를 찍어주지. 이게 선거 내일 모레가 남았는데 누가 그대로 그걸 찍어주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김은경 위원장 직접 오늘은 사과도 하고 대한노인회 찾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사진을 좀 때리는 모습 보셨는데 때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타이밍인데 사과는 타이밍과 진정성 아닙니까? 지금 나흘 만에 사과를 했고 그것도 사실은 등 떠밀려 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춘천에 어디 행사에 가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게 자꾸 오해되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이었지 사과로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저께인가요? 이 혁신이 대변인이란 분은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할 일이 절대 아니다. 라고 했었고 그 전날에는 같은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께서 이건 맞는 말이다 라고 한숨 더 떴어요. 그러니까 계속 3일, 4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타이밍들을 놓쳐가면서 사태가 악화됐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론에 사실은 문매를 맞고 오늘 아침에 사과를 하고 신속하게 이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가서 이렇게 혼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친 사과는 사과를 해도 그 사과가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진정성인데 제가 봐도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을 거로 느껴지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 발언을 한 다음에도 계속 혁신의 입장을 보면 오해다, 이게 내가 말을 잘못했을 뿐이지 그런 식의 생각은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 민주당에서 잇따른 노인 폄하 발언에 이런 설화가 있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도 노인들께서는 집에 계시는 게 좋겠다 했다가 사실 그때 당의장 사퇴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역사가 쭉 있는데 왜 그런가 제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타나잖아요. 경향성이 60대 이상의 이제 노인분들은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표 입장에서 보면. 예. 아마 바로 그런 지금 여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그래픽 바로 볼까요? 자, 노년층 표심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던데요.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23, 지난주와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70대 이상 민주당 지지율 이제 자막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그 부분만 띄어서 보면 6%포인트 더 급락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래 경향적으로 60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 과반이 넘는 게 여론조사의 대부분 추이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노인 폄하 발언이 사실은 번지면서 아마도 여론조사에서는 70대 이상의
그 지지도를 따져보면 극단적으로 민주당 지지표가 빠졌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민주당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노인 폄하라고 하는 이 무의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노인분들에 네. 대해서 우리 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았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사퇴를 해라.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퇴에는 선을 걷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혁신위 원장직을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건데 뭐 큰 의미가 있나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무슨 얘기냐면은 혁신위가 이미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 자체가 본인 혁신 아젠다가 아닌 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건의가 실추됐는데 네. 혁신안을 냈을 때 이게 의원들이나 당에서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도 이거 말고도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뭐 옹호하는 사실상 뭐 그런 거다. 이제 서복경 의원이 이제 뭐 그런 식의 발언도 하고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약간 뭐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뭐 개정 문제, 이를테면 대의원과 뭐 권리당원 비율.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 당원들한테는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 국민들한테 이게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에 전당대회를 앞둔 것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막 그러니까 애시당초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게 누구를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마나 뭐 직을 유지하나 안 하나 뭐 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미 사실상 좌초됐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는데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시는 거는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제 공개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입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보통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해명도 어제도 나왔지만은 뭐 교수라서 철이 없어서 아니 대한민국 교수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교수인데 철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교수 폄하 해명하는데 교수 폄하 발언이 나오고 뭐 이게 말만 하면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필요한 말만 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언 논란이 계속 보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좀 입장을 들을 수 없는데 휴가를 다녀오신 후에라도 뭐 입장을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모셔온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들이 따갑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눈길을 사실은 모면하기 위해서 당이 변화해야 된다. 당이 국민 높이에 맞춰서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를 꾸린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런 코인 사태들이 겹치면서 민주당의 계속 지지율이 흔들리고 하락하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을 다시 고추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혁신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을 꾸렸고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의 작품인 혁신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실 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뭐 먹힐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유감을 표명하거나 저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휴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말 한마디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잠수 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설마 잠수를 탔겠습니까? 어딘가는 계시겠죠.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이 상황이 지금 며칠째 계속이 되고 모든 언론과 국민 여론이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지고 있을 때 당대표란 분이 휴가라고 저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정당한 모습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휴가 중이라도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수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혁신위를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시킬 것인지 저는 이걸 어떻게든 당대표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숨어 있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혁신위 무용론이 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 좀 돌았고요. 또 총선 불출마 설도 좀 돌았는데 당내에선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돼서 총선을 가서 계속 방탄정당이라고 욕을 먹는, 욕을 허용하는 거죠. 이런 구도를 계속 가져갈 건지
그 얘기는 설왕설래가 있긴 있어요. 설왕설래 너무 불출마설래 급하죠, 아직은. 급하다. 예. 지금 당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총선 뭐 출마 여부는 좀 너무 이른 얘기죠, 사실. 그거 역시도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요. 영입니까? 가능성이 없을 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악수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좀 역발상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역발상? 네. 예. 종로에 출마하시라. 이재명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네. 이거야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 1등 공신으로서 기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도 훨씬 달라질 겁니다. 네. 자, 총선 불출마설 관련해서 지금 김종민 의원은 조금 이르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민석 의원은 총선 불출마 가능성 제로다. 나는 오히려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 그러니까 출마. 굳이 이제 네. 두 분을 뭐 분류를 하자면은 뭐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범 친명 쪽에 좀 가깝고 김종민 의원은 비명 쪽에 가까운 거죠. 이제 온도 기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거치가 중요하지. 거치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총선에 대한 입장도 나오는 거지라는 게 김종민 의원의 이제 입장인 거고.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의 비명계들이 거치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원래 좀 뭐라고 해야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탄희 혁신위원장 막 이런 것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시고 뭐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이제 창의적인 건데 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로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떤 희생이나 아니면 뭐 당을 책임지는 이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그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종로 출마로서 상쇄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이 어수선하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은 누구도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각자의 의견들이 막 난무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 10월 사퇴 해설이라는 평론가가 얘기한 작은 불씨 하나에 당이 집이 반 채가 홀라당 타버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지금 민주당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휴가 다녀오시면 종로에 출마하는 거 충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출마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한참 뒤의 일이죠. 그 전에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더는 그 이전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출마를 내년 4월에 할지 안 할지는 그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순탄하게 당대표직을 수행했을 때 당대표로서 험지에 가서 깃발을 들고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그 고려 속에서 종로 출마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전에 지금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김종민 의원이 말 잘한 것처럼 총선을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재명 대표 총선 출마 여부는 앞으로도 거쳐야 될 난제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참 뒤로 미뤄둬야 될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아까도 뉴스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백현동 사건으로 일단 소환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일단은 네. 또 제가 볼 때 소환이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그러면 비회기 중에 8월 16일 이후에 청구된다고 한다면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갈 것이고 체포동의안에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영장 실질심사에 서야 됩니다. 네. 그래도 그것도 만에 하나 구속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장 8월, 9월 중에 구속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제1야당 현직 대표라는 지금 이 시계가 운명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운명의 시간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그 뒤에 있을 후폭풍은 이제는 그동안에 숨죽여서 이 물밑에서만 이야기됐던 것들이 사실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저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평론가가 이야기한 10월 위기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 뭐 비대위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게 저는 임박하고 있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이 운명의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이 구속영장 제2차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를 맞을지 이게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여당 지도부는 오늘 딱 맞춰서 경로당 찾아서 냉방비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자, 그 시청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을지. 자,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김근식 실장님께 이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이 10월부터 그 당무감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3년 만에 그렇습니다. 정기 당무감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당무감사 하기도 전에 지금 여의도 정가에 출처는 뭐 알 수 없는 이런 살생부가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신빙성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기사를 받고 네. 실제로 그 살생부라고 하는 그 노트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쪽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공천을 앞두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천과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 옮기고 저 사람이 저 말 옮기고 해서 정말 확인되지 않은 많은 썰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저는 그게 당 차원에서건 아니면 용산 대통령에서 하건 간에 누군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공천에 대한 지금의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뭐 이번에 보도된 것처럼 뭐 충성도 네. 이런 것을 저는 기준으로 삼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고요. 어떻게 당에서 그 공개적으로 충성도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서 충성도가 떨어지니까 자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일부 언급됐던 것처럼 뭐 비사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종의 좀 그 기소된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천 심사할 때는 정확하게 그 숫자화 될 수 있는 거 기록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성도나 무슨 누구 개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을 갈라서 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이거 좀 신빙성이 없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새로운 인재 영입도 관심인데 특히 여당은 내년 총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좀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YTN에 출연한 안철수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4년 전의 후보군보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군이 더 취약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거의 저는 패배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영입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니까 사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아서 이번에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되실 거고요. 네, 자 안철수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4년 전 총선해서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지금 30석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보다 지금 후보군이 더 취약하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이 두 사람을 끌어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총괄에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신빙성이 없다라고 네. 아까 그 문건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당 내부자가 아니면 모를 만한 게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어쨌든 당에서 만든 거예요. 밖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당내에서 거죠. 만든 누가 거다.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계는 다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의원들 이름 다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나마 없는 인재도 없는데 수도권에 뭐 강북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이름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쳐내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어떻게 총선 치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도 뭐 많이 나오고 네.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고 내부에서 쳐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좀 건전하게 좀 경쟁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결국은 이거는 우리 편에 이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게 선거는 이기는 거잖아요. 네. 여당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다행히 김문식 교수님은 그 살생부에 없는 것 없더라고요.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없더라고요. 예. 훌륭하신 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하기 정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고요. 지금 예. 당에서도 고민하고 용산에서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식의 뭐 내용이 뭐 소상하니까 당 내부 문건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충성도나 계보로 기준을 잡지 말고 경쟁력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당선 가능성.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계보를 하더라도 그리고 좀 밑분이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까지 다 포괄해서 가야 되고 그래야만 수도권에서 정말 아까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사람이 없는 데다가 수도권에서라도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나 당의 기본 입장은 경쟁력, 당선 가능성 여기 맞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마구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추가로 들어온 속보까지 해서 자세한 사건 경위 전해주시죠. 네, 사건은 오늘 오후 5시 5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대형 백화점과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3살 남성 최모 씨가 흉기를 들고 AK플라자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앞서 최 씨는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YTN으로도 제보 영상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검정색 상의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백화점 안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는 남성, 바로 범인 A씨입니다. 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자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황급히 피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제보자는 공사 중인 냉동창고로 급히 몸을 숨겼고 가까운 매장으로 대피한 시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건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두려웠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 분 만인 저녁 6시 5분쯤 범인 최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 망상을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다만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투약이 확인되지 않아서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뒤 전국 시도 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방범죄가 우려돼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정도라면서 다중 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중상을 입고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고 위중증 환자는 헬기로 긴급하게 이송되는데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응급실 현장에도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아주대병원에는 분당 서현동에서 인도로 들이닥친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환자가 긴급히 헬리콥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이 여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외상센터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 20대 남성 최모 씨가 분당 서현동에서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친 뒤 흉기 난동을 벌이면서 현재까지 모두 14명의 시민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먼저 오늘 오후 5시 55분쯤 백화점역 도로에서 최 씨가 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행인 5명이 다쳤습니다. 그러고서 5분 뒤 A씨가 백화점 내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9명이 더 다쳤는데요. 부상자들은 사고 직후 이곳 아주대병원과 인근 분당재생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국군수도병원과 성남의료원, 성남정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모두 8곳으로 환자들이 이송됐습니다. 소방은 중상 환자를 12명, 경상 환자를 2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여성 1명이 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분당 차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부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린 사람들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이 중엔 60대 남성과 70대 여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기로 지상을 입은 20대 여성도 현재 수술 중에 있는데 소방당국은 조금 전 밤 10시 20분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모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도 조사 중인데요. 병원마다 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자별로 회복하는 상황을 밤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병원 외상센터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데 이어서 인근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글에는 내일 오후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성남시 구미동에 있는 수인분당선 오리역 부근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리역을 범행 장소로 삼은 이유로는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관련 신고를 접수해 현재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오리역 일대 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강릉에는 올여름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9도에 육박하며 올해 최고 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같은 밤더위에 잠 못 이룬 시민들이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통과한 솔바람을 맞으며 다리 위에서 잠을 청해봅니다. 지난밤 강릉에는 올여름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로 부르는데 강릉은 무려 30.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 관측 이후 세 번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열대야입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큰일 났어. 지금 며칠째 주무시는 거예요? 3일째. 밤 더위는 그대로 한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릉 최고 기온은 무려 38.4도, 올여름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강릉 지역에서는 역대 2위,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밖에도 경주와 대구 기온이 37도를 웃돌았고 전주와 서울도 34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태풍으로부터 습한 열기가 공급되며 무더위 기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남서풍에 의한 뜨거운 수증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서풍은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강원도 쪽으로 공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펄펄 끓는 폭염과 밤 더위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영향을 준다면 무더위 기세가 한풀 꺾이겠지만 태풍이 비껴간다면 다음 주까지도 펄펄 끓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월, 화 이틀 동안 전력 수요가 각각 92.2기가와트로 올 여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력 피크 준비 상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에서는 오는 10일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오늘 새벽까지 최신 기상 예보를 반영해 최고 전력 수요 예상 시점을 다소 앞당겼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구역이 108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겁니다. 행안부는 또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폭염 대책비로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에 뜨거운 아스팔트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울 때는 충분히 쉬라는 정부의 폭염 근무 가이드라인은 비현실적이라며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달 노동자 박준성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을 나릅니다.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고작 2-3건 배달했을 뿐인데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아침에 들고 나온 얼음물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배달 일에 나선 지 벌써 10년이 됐지만 덥고 푹푹 찌는 날씨는 도통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한 사람 쓰러져도 모를 정도로 대형 차량에 둘러싸이면은 너무 힘듭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쯤은 점심 주문이 몰리고 배달 플랫폼도
배달료를 더 많이 주는 만큼 쉴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인 배달 노동자에게 휴식이란 곧 수입이 끊기는 것을 뜻합니다. 일을 안 하면은 건수가 끊기고 건당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울면서 도로에서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폭염에도 오토바이에 올라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이 시동을 끄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무 보상 없이 규칙적으로 휴식하라는 정부의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는 현실을 모르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단하면 소득도 없어지는 거라 임금을 일부 보전해줘야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상 기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작업 중단을 일시적 실업 상태로 보고 기후 실업급여를 도입하라고 요구합니다.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실업급여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에 이르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를 비롯해 5개 노동자들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애초 예상한 수준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지만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살과 높은 습도, 세계 잼버리 야영장은 말 그대로 끓어오릅니다. 지나가는 이들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더위가 가장 참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Yeah, it's really hot here. We're not used to it in Belgium. Yeah, we're not used to it, so it's very warm. 뭐가 있을까? 더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 텐트가 낮에 들어가면은 열을 머금어가지고 안에서 되게 많이 덥긴 해요. 개영식 날 밤에는 참가자 108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등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병원에 다녀간 환자 수를 비롯해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때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며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열 환자의 경우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보되자 우선 조직위는 군의관 30명과 간호사 60명 등 의료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병상 15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잼버리 역내 일부 야외 프로그램 등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추가 조처에도 조직위의 운영 미숙을 꼬집으며 이탈하는 참가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전체 땀띠가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지금 피가 나는데 어젯밤에도 아이한테 뭐 응급조치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아이를 텐트 안에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이 그냥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 데리고 오늘 그냥 다 취소하고. 다만 버스를 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방문하는 행사와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프로그램 그리고 야외 활동이라도 그늘이 충분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현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조직위의 장담에도 애초 예상보다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대회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온열 환자가 속출한 세계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159개 참가자 4만 3천 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통화해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서 지원할 테니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현장에 머무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청은 오늘 지난 7월 9일에서 15일 사이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채집된 4개 모기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일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시점은 지난해보다 9주, 2021년보다는 4주 빠른 것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자는 4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교권 보호 대책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모두 교권 침해 사례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다만 무엇을 어느 정도로 기대할지는 입장이 갈렸는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책임을 인지하는 변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원단체들에 이어 학부모들과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악의적인 교권 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방안에 교사의 90%, 학부모도 4분의 3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교사는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기재하자는 쪽이 다수였지만 학부모는 전학과 퇴학 등 중대한 내용만 기재하자고의 차이가 있었고 교권 침해가 증가한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형의 생각이 달라서 대책에도 조정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교원단체들의 교육권 보장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설문조사 시작 하루 만에 11,6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는데 71.8%가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이 줄을 이뤘다며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까지 내용도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생활지도 권한과 범위를 담은 고시 개정 일정을 연말에서 오는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또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문제 역시 법 개정이 아닌 지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들이 10대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강매하고 또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괄 업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순진한 어린 학생들을 데려와 돈을 뜯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에 있는 놀이시설 디스코팡팡입니다. 돌아가는 기구 안에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자주 나와 관련 동영상이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는 DJ는 친분이 있다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연예인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뜯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장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미처 가져가지 못한 우편물도 꽂혀 있습니다. 지난달 범행이 알려진 직후 이들 일당은 업장 영업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괄업주 40대 남성 A씨는 한 장에 4,000원인 입장권을 수백 장씩 사면 직원과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등 혜택을 주겠다며 학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순진한 초등학생을 데려와 돈을 뜯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바닥에 보이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진하게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될 거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원 12명은 돈이 없는 피해 학생들에게 우선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거의 아이들처럼 이렇게 투성하기로 하니까 원래 프로가 좀 무섭다, 도와달라, 아니면 퇴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끊게 하고.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과 감금, 협박이 이어졌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피해 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달 남짓한 기간 동안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범행을 사실상 지시한 A씨는 1년 동안 수원 매장에서만 3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과 성매수남 등 모두 25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가 수원 매장 외에도 전국에 보유한 디스코팡팡 매장 10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철근이 누락된 15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가 10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에 즉시 착수하여 9월까지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단지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88개 등 293곳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도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단지까지도 확대합니다.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설계, 시공 감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설계,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정부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런 공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곳 아파트 주거동이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혼합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걱정이 안 되게 되면 미리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뿐이지. 안심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입주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근이 누락됐다 그랬을 때 뭐 딱히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시공 중인 단지에 대해선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이 공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칫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공법은 문제가 없고 정확한 설계 및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건설사라는 이유만으로 부실 건설사인 것처럼 비춰져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은 물론 철근 누락이 확인된 민간 아파트 단지 명단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설계 공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탱해 층고를 높일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붕괴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자체는 기둥과 슬랩을 연결하는 이 연결부죠. 여기가 이제 전단 파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 포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규격화된 건축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는 피해자 보상과 보안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자, 다만 이 사안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 보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여당과 또다시 남 탓을 하느냐는 야당 사이의 책임론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박광열 기자입니다.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손해배상,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과 함께 여당이 강조한 건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신속한 추진이었습니다.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처벌 강화뿐 아니라 공사방해, 노조원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수수 같은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이른바 건폭 척결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여권이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의 이유입니다. 야권 역시 입법 보완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두고 건폭 척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여권과의 입장 차는 적지 않습니다. 건설, 감리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 적용이 2017년부터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권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현 정부 시절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됐다고 역공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야는 당 차원 기구 구성을 놓고도 본격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자체 TF를 꾸려 지난 정부 실정과 이권 카르텔을 들여다보겠다는 여당에 민주당 역시 당 차원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 전수조사만으로 원인 진단이 어려울 거라는 건데 자신들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문제점을 파고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장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 중심의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담 의원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전현 정권의 내탁 공방으로 다시금 번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건설업계 전반의 뿌리 깊은 관행이 문제를 부른 만큼 지나친 정쟁화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석유를 훔친 전문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는 이들은 전문적으로 역할을 나눠 수십억 원어치의 기름을 빼돌렸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땅속 깊이 묻힌 검은 호스를 파냅니다. 야산을 거쳐 도로가까지 수백 미터의 호스를 따라가니 송유관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돌린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솜씨에 경찰은 최근 출소한 송유관 전문 절도범들을 주목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재범을 확인하고 총책 A씨와 조직원 7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송유관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돈을 주고 유류 저장고를 빌렸습니다. 그런 다음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주유소까지 300m 거리를 고압 호스로 연결해 기름을 훔쳤습니다. 시설 설치와 절도 작업, 작물 유통까지 역할도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기름만 121만 리터, 시가로는 21억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들은 절취한 석유를 시중가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작물업자들에게 유통하였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일당 가운데 A씨 등 주범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석유 12만 5천 리터를 송유관 공사에 돌려줬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부산 영도대교 아래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가던 139톤 예인선이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예인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부산시설공단이 교각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도피 끝에 미국에서 체포됐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내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됩니다.
유 씨의 횡령 배임액이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입국 뒤 바로 압송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검찰의 칼끝은 세모그룹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겨눴습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 전 회장과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돈을 몰아준 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선박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에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휘몰아치자 유병언 일가는 잇따라 해외 도피에 나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렇게 국내로 돌아온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 김필배 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됐거나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차남 유혁기 씨뿐. 검찰은 유 씨의 횡령 배임 혐의 액수만 5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미국에 머물던 유 씨에게 거듭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유 씨는 요청에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뒤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된 유 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법원도 유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유 씨가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까지 청원하면서 인도 승인까지 3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이후에도 법무부가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한 끝에 유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유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세월호 선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본부장을 맡은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수사관들이 긴급 복구를 마친 제방을 살핍니다. 무너진 미호청교 제방부터 침수 사고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까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조사에는 하청과 제방 전문가 등 수사 자문위원 3명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는 36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 각 기관의 책임자 3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며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의 유가족의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인재에 대한 책임 없는 꼬리 자르기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피의자 조사가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체중 관리나 근육 강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용 효과를 표방한 해외 직구식품 50여 개에서 유해 성분이 발견돼 정부가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체중 감소나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해외 식품들입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 기능이나 해독에 효과가 있다,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에 솔깃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안전처가 이런 식품들을 검사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서는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나 구토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안전제 성분,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유사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한 식품에서는 탈모나 불임,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고, 가슴 확대 효과를 광고한 식품에서도 위해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의약품이나 마약류 성분은 전문가의 처방이나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는 식품은 이런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위해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전성이 담보된 정식 수입 식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위해 성분이 들어간 국내 반입 차단 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해 식품 정보를 알리면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에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위에 스트레스 받은 동물들을 위해 동물원에서는 얼음 과일, 화로 같은 특식을 제공했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원에도 찾아온 33도 안팎의 무더위. 물범 바다사자들은 물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친 동물들의 면역력과 활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물원이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다사자들은 싱싱한 화로와 얼린 고등어를 날름 받아먹고 얼음 조각으로 장난도 칩니다. 여름철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들도 많이 덥고 지칩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저희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약간 좀 더위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하마 방사장. 더위를 피하고 싶은 하마들이 그늘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하마들을 위해선 시원한 얼음 과일이 제공되는데요. 하마들이 물속을 건너와 신나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일을 향해 돌진해와 긴 코를 이용해 바나나, 파인애플을 야무지게도 집어먹고 간달가슴 곰은 몸을 반쯤 시원한 물에 담근 채 과일을 즐깁니다. 동물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이렇게 동물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술 먹는 거 보니까 시원해 보이고 신기했어요. 지독한 무더위에 기진맥진해 있던 동물들도 모처럼의 특식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찜통 더위를 넘어 가마솥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더위가 밤에도 완전히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광주 26도, 부산 27도 이상을 유지하며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강릉은 29도 이상으로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서울 기온이 35도, 대전 35도, 광주 36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충청 이남에는 한때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역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